어머니라고 부를 자격 이미 30년 전에 잃으셨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좀 봐줘.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보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약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죠? 고급 레스토랑 시그니처의 VIP룸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맞춤 제작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 최준혁이었습니다. 대한산업전략기획본부 상무. 그 앞에는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60대 후반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노파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십시오. 노파,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은 재빨리 손을 거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엄마가 미쳤었어. 돈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준혁은 냅킨으로 영자의 손이 닿았던 부분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모습에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왜 낯선 분의 사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엄마야, 내 엄마. 날 낳아준 엄마란 말이야. 준혁이 처음으로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낳기만 하면 어머니입니까? 키우지도 않고 버린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자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너 아빠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널 키우려고 했는데 내가 다쳤을 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시간 다 되셨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준혁아, 제발. 엄마 지금 갈 데가 없어. 아프기까지 해서. 준혁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VIP룸에는 영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과연 30년 전 그날 이 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준혁은 정말 어머니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과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30년 전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층 계단이었습니다. 8살 준혁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맨 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던 계단 한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의 작은 몸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혁의 비명이 좁은 계단통을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2층에서 빨래를 널던 영자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계단 아래 쓰러진 준혁의 왼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뼈가 튀어나온 듯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을 안아 올렸습니다. 준혁은 극심한 통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울먹이며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이웃집 아줌마의 승용차로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골과 비골이 모두 골절됐고 신경 손상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최소 300만 원은 들 겁니다. 300만 원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고작 1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보험금 한 푼 없이 빚만 남았었습니다. 영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 2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영자는 병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준혁이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핸드폰을 꺼내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준혁이가 크게 다쳐서 그러는데 3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없어? 야, 너 정신 있어? 내가 지난번에도 100만 원 빌려줬잖아. 그것도 아직 안 갚았으면서. 오빠, 제발. 준혁이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대. 제발 한 번만. 미안하다. 나도 애들 학원비 내기 바쁘다.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몇 군데 더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큰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지만 다리는 점점 더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영자에게 독촉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수술비를 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영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다리 괜찮아질 거지? 그럼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 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잠든 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작고 여린 얼굴, 가느다란 팔, 붕대로 감긴 다리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낡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영자는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자동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2시간 후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엄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 통증에 신음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안 보이시던데. 잠깐 어디 다녀오시나 봐.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영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사회복지사를 불렀고 준혁은 결국 보육원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병원비는 구청에서 지원받아 기본 치료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은 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육원 차량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목발을 짚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건물을 떠나며 준혁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달려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병원 주차장만 보였습니다. 8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희망보육원은 서울 외곽 언덕 위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도착한 날,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복도에서 새로운 아이를 구경했습니다. 준혁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2층 침실에는 2층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야, 저의 다리 봐. 절름발이네. 병원에서 왔대. 엄마가 버렸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 침대로 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수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준혁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혁아, 나 박정수 원장이라고 해. 여기가 낯설지? 천천히 적응하면 돼. 준혁은 이불 속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1층 식당에 와. 저녁 6시에 밥 먹는단다. 박 원장은 준혁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왼쪽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빠르게 뛸 수 없었습니다. 야, 준혁아, 너도 할래? 한 아이가 공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려는 순간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저의 다리 저런데 무슨 축구를 해?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도서실로 향했습니다. 도서실은 작았지만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위인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매일 도서실에 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위인전을 다 읽고 나서는 역사책을 다 읽고 나서는 과학책을 읽었습니다. 박 원장은 그런 준혁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장실로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가 요즘 책을 많이 읽는다며? 네, 원장 선생님. 왜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거니?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목표구나. 그런데 준혁아, 성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엄마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저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10살이 되었고 다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발 대신 지팡이를 짚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팡이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빠르게 걷거나 뛸 수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은 준혁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어 학원비를 대주고 수학 문제집을 사주고 가끔은 고기도 사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세요? 15살이 된 준혁이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단다. 그때 한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그 은혜를 갚는 거야. 준혁은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내 아버지 같은 분이다.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준혁은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가고 밤 12시에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 경영학과 합격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박 원장은 준혁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다 내 노력이야. 대학 4년 동안 준혁은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방학 때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일,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한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동기 50명 중 준혁만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인사팀장이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최 대리, 회사 생활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우리 회사는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5년 만에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38살의 준혁은 전략기획본부 상무가 되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는 전례 없는 승진이었습니다. 상무 승진 파티가 끝난 밤, 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혁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명품 시계를 찬 40대 가까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무 승진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혁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층 건물의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40대 중반의 탐정 김성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혁은 그의 손을 짧게 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김영자, 67세. 현재 구로구 쪽방촌에 거주 중입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3평 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18년 전 이혼했고 전 남편에게 폭행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일은 하고 있습니까? 3년 전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는데 당뇨와 관절염으로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준혁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영자가 작은 교회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쪽지를 들고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김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실례지만 이분이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5년 동안 추적 의뢰하시면서 한 번도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탐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 며칠 동안 상무님 회사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사흘 전부터입니다. 회사 정문 앞 공원 벤치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마 상무님을 만나려는 것 같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파가 회사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어둠 속에 서서 30분 동안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10만 원짜리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텅 빈 복도, 엄마를 부르며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틀 후 준혁은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보육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박 원장은 여전히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구나. 커피 마실까? 원장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박 원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어디 계시니? 서울에 있습니다. 혼자 살고 계십니다. 만나볼 생각이니?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 원장은 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원장 선생이 한마디만 할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란다. 미움을 계속 안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면 그때 결정해라.
서두를 필요 없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저기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구석에서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상장 몇 장,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8번째 생일날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준혁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젊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준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사흘 후 준혁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시그니처 레스토랑 VIP룸 예약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로요. 네, 상무님. 몇 분이십니까? 2명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준혁은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저 최준혁입니다. 그분께 메모 하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금요일 저녁 7시 시그니처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최준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시그니처 레스토랑 VIP룸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제발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준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아래에 놓인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영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은 건 5년 전입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5년 동안 탐정을 고용해서 어머니의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어디서 사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준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혼인신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영자의 이름과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5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병원에 두고 떠나신 게 199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인 11월 8일, 어머니는 재혼하셨더군요. 준혁아, 그건 일주일입니다, 어머니. 고작 일주일.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강민수였죠? 당시 45세,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혁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어머니께 청혼하면서 준 예물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수술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받은 돈은 500만 원이었어요. 제 수술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준혁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와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릴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저를 살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영자가 울부짖었습니다. VIP룸 밖에서 종업원이 문을 노크했지만 준혁은 손을 저어 내보냈습니다. 그럼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준혁은 의자에 기대며 차갑게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 혼자서 너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내 아빠 죽고 나서 빚만 남았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그래서 장애 생긴 아들이 짐이 됐습니까?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어머니한테 청혼했을 때 조건이 있었죠? 아이 없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겁니까? 새 남자, 새 인생을 위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저를 두고 나가실 때 10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10만 원이요. 그게 30년 동안 저를 키운 대가였습니까? 준혁아, 저는 그 돈으로 택시를 타고 보육원에 갔습니다. 택시비가 8만 원이었어요. 남은 건 고작 2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은 지갑에서 낡은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지폐였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마지막 돈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갖고 다녔어요. 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영자는 그 지폐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돈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찾겠다고. 그리고 물어보겠다고. 왜 저를 버렸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준혁은 지폐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민수와 18년을 살다가 이혼하셨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남자한테 맞고 사셨더군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요. 영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벌인가? 저를 버린 대가인가? 준혁아, 제발. 하지만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그냥 불행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를 버리고 선택한 남자가 하필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0만 원. 그게 어머니가 저 대신 선택한 금액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 충분히 들었습니다. 준혁은 정장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나가십시오. 준혁아, 기다려. 제발. 영자가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30년 전에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VIP룸에는 영자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준혁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손으로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질문이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가슴 속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8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30년은 어머니 없이 살았습니다. 준혁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영자의 울음소리, 떨리는 손,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로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누굽니까? 연세 많으신 여자분인데 상무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하세요. 예약 없는 방문객은 로비 출입도 불가하다고 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준혁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회사 정문 앞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비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그분이 아직도 로비에 계십니다. 점심도 안 드시고 계속 기다리시는데요. 상관하지 마세요.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준혁은 차갑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 퇴근 시간이 됐지만 준혁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최준혁 상무입니다. 앞으로 김영자라는 이름의 방문객은 절대 로비 출입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정문도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정문을 빠져나가며 공원 쪽을 힐끗 봤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준혁은 출근하다가 회사 정문 앞에서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막았지만 영자는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엄마 좀 봐줘. 준혁은 차창을 올린 채 앞만 보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미러로 영자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나 원장이야. 시간 있니?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더구나.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보육원에 오셔서 내 얘기를 하시더라.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원장 선생님, 그 얘기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어. 너와 네 어머니 사이의 일은 너희 둘이 풀어야 한다고.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아, 나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난 이해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미움은 너를 가두는 감옥이야. 선생님,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를 끊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원장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변호사 이진수가 맞이했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준혁은 영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가 메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상무님과 무슨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생물학적 모친입니다. 이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무님, 실례지만 친모에 대한 접근 금지는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30년 전 병원에 유기당했습니다. 당시 8살이었고 다리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연락 한 번 없다가 최근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며 회사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자는 준혁의 집과 회사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영자도 있을 것입니다. 준혁은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상무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주 임원 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세요. 네, 상무님. 비서가 나간 후 준혁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준혁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우리 팀은 다음 분기에 신사업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예상 투자 금액은 30억 원이며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최 상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게. 자네가 없으면 우리 팀 돌아가질 않아.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원이 나간 후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마 영자일 것입니다. 준혁은 그 번호들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이 더 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에 섰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비싼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맨 위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려 열었습니다. 낡은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영자가 남긴 돈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지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책장 맨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준혁은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저리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죄송한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하세요. 구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온 전화인데요. 꼭 받으셔야 한다고.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로구청이라는 단어에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하세요. 준혁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준혁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김미선입니다. 김영자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법원 결정문도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연락드렸습니다. 김영자 씨가 어제 쪽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으셨고 지금 구로구 소재 공공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상무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왜 보호자입니까? 김영자 씨의 가방에서 상무님 명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친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연락하세요. 상무님, 김영자 씨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동의서에 사인할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어 진정시켰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영자가 쓰러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6시에 박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구청에서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구나. 네, 저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볼 생각 없니? 없습니다. 준혁아, 선생님, 저는 30년 전에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박 원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 결정을 존중하마.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가지 않고 회사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가 지났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준혁은 일어나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달렸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나고 시내 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느새 차는 구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준혁은 공공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준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또다시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 다시 연락드립니다. 김영자 씨가 오늘 오전 긴급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없어서. 수술비는 얼마입니까? 김미선이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아, 수술비는 6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합하면 제가 낼 테니 수술 진행하세요. 정말입니까? 그럼 병원에 오셔서 서류에 사인을. 변호사를 보내겠습니다. 서류는 대리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깨어나면 가족을 찾을 텐데 전해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치료비만 내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다고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치료비 지불 서류를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익명 기부로 처리하시고요. 하지만 상무님이 법적 보호자이시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변호사를 쓰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영자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수술비는 누가 냈어요? 익명의 기부자분이 내셨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냈는지를요. 한편 준혁은 매일 밤 병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지만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몇 층 어느 병실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은 차를 세우고 1시간 동안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그중 하나에 영자가 누워 있을 것입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30년을 간직했던 돈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지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빚은 갚았습니다. 준혁은 지폐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주 후 영자는 퇴원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사가 그녀를 작은 요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하지만 소박한 시설이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방에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준혁이 있을 것입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8번째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준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상무님, 오늘 일찍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비서가 나간 후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가슴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41세가 되었고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한산업에서 보육원 출신 최초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희망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새로 지은 3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낡은 건물은 사라지고 깨끗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희망보육원 신축 마이너스 최준혁 후원. 박 원장이 현관에서 준혁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그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준혁아, 어서 와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강당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단상에 올라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예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8살 준혁의 모습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준혁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거든요.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며 박 원장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어머니 소식 들었니? 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요양원에 잘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만나볼 생각은 없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박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미움을 내려놓은 거니까. 준혁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보육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30년 전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은 한강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33년을 간직한 돈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지폐를 한참 바라보다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33년 전 어머니가 주신 돈입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제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건강하십시오. 최준혁. 준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붙일 것입니다. 준혁은 벤치에서 일어나 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부였으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전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준혁처럼 선을 긋되 미워하지는 않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